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는데요. 간호법의 내용과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간호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하고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의료법이 있습니다. 의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라든지 뭐 관련 규정들을 다 정한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들 중에서 간호사 부분, 그리고 간호조무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간호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의료법에는 이렇게 여러 직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법에는 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 의료법에 없던 뭐 이런 그런 규정들이 새로 제정이 된다든지, 뭐 일가정 양립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있던 조항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명확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한 부분에 개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단 이제 직역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직역에서도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간호사 이 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럼 상임위는 통과를 한 거고 법 제정까지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은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조금 이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총선 당시에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뒤인 2021년 3월 25일에 국회의원 중에 이제 세 분이, 최현숙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서정숙 국회의원이 이게 다른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현숙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산법안이었고, 예. 이 나머지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4월 26일에 상정이 됩니다. 예. 상정이 되었고, 소관위에서 이제 소관위가 상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회의를 거쳐요. 그리고 회의를 거치고 나서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는 최근이죠. 최근에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이렇게 한번 대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5월 17일에 이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이 대안이 통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세 가지 법안에 있던 내용들 중에 일부는 그대로 담긴 것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담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이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지 않습니까? 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에서 이 체계 자구 심사라고 해서 이 법 자체가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혼동이 있어서 조금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법사위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돼서 국회 예.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이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부에 이송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 이제 아예 실제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상임위까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서 이제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야말로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의료계 안에서는 이렇게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 이 당초에는 간호법이 쟁점이 되게 크게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과 좀 달리 규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간호법 10조의 2호였습니다. 예. 2호의 그 내용이, 그 이전 법안들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 필요 업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호사의 직역을 넓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의료 현장에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 의료법이랑 동일하게 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업무 범위를 다시 조금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는 다툼이 조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른 직역들 의료인들이 거기 또 의료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역들은 다 의료법에 있는데 간호법만 따로 떼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의료법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 이 간호조무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법에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뉴스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망보험 가입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우선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의료업을 하시던 A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5년 정도에 의료업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을 귀국한 직후에 이제 1월부터 3월 사이에 사망보험 10건 정도를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만약에라도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딱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3일 만에 이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러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보험금을 일단은 보험금에 가입을 했으니까 지급을 해달라라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민법상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한다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 뭐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경위들을 봤을 때 뭐 이분의 지금 그 당시의 재산 상태라든지 직업 그리고 이 가입 경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정한 목적을 조금 추측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다만 이제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달리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항소심에서 많이 들여다봤고 예. 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이제 옳다라고 예. 판단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보험 가입 당시에. 다만 그와 별도로 이제 반대로 이 보험 직후에 이 남성분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영복 상표를 출원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도 생명보험과 관계없는 여행자 보험 같은 것도 70건이나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주의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봤고 예. 또 그리고 납부한 금액이 10건에 대해서 75만 6천 원씩이 월 이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 당시의 재산 상태가 뭐 8억짜리 뭐 이런 부동산도 있고 뭐 외제 승용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험이 만약 부정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효가 되겠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틀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던 거잖아요. 1심과 2심이 그 달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 당시에 이런 보험사 이런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좀 유명한 판례인데 예. 2009다 12115라는 판례인데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직업 및 재산 상태라든지 가입 경위,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의 성질이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라도 이 가입자가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 좀 간접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접 사실만 가지고도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이 판례의 의미를 그대로 조금 해석을 해서 이 당시에 이 남성이 어쨌든 의료업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귀국을 했었고 그리고 한 3달 만에 2달, 3달 만에 갑자기 10건이나 사망보험을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봐서 결국에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방금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언급을
검토를 하면서 예. 이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부정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사망보험을 들고 싶어서 안전하게 이제 좀 본인의 이런 안전적인 성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망보험을 든 것인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판결이 조금 달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 판결도 하나의 판례가 된 거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향후 나오는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 당시 이 판례가 굉장히 좀 유명한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간접 사실만 가지고도 이런 부정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2009다 이 12115 이 예. 판례를 따라서 많이 판단이 됐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판단이 이게 아예 반대로 되는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라든지 법리 해석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법률 안에 대해서 어느 것을 따라갈지를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례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